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근처에서 지금 많은 미국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이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까요? 뉴욕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이자 미국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내건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설명이 좀 길죠? 네. 아메리카노 2020 유혜영 교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남았어요. 네. 네. 마침 잘 들어오셨습니다, 교수님. 네. 네, 한국에 언제 들어오셨어요? 저희가 이제 5월 16일 날 네. 뉴욕에서 JFK 공항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고요. 네. 이제 2주간 자가격리를 최근에 마쳤고 아,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뉴욕에서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3월 중순부터 계속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고 있어서 네네. 생각보다는 이미 훈련이 되어 있어서인지 그리고 네. 맛있는 음식을 다 이제 시켜 먹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한국에서는 네네. 괜찮았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에 오면 또 맛있는 그렇죠. 주문 요리들이 참 많죠. 네. 그럼 자가격리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는 시댁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에는 그러면은 이번에 들어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얼마나 계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보통 이제 미국은 학기가 5월 중순쯤에 끝나니까 네.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여름방학 때 한 달 정도 들어오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제가 내년도가 안식년이어서 아. 1년 동안 이제 안식년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해서 아, 이번에는 그러셨군요. 처음으로 굉장히 네. 올해 1년 정도 한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자주 뵙겠습니다. 네, 지금 대선에 공화당의 트럼프, 민주당의 조 바이든 이렇게 대진표가 지금 정해진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코로나 때문에 4월 초에 위스콘신주 경선이 있은 뒤로는 네. 거의 민주당 경선이 중단이 됐는데요. 네네. 그 바이든 후보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미 바이든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고 그렇죠. 뉴욕 네. 같은 경우는 원래 4월로 예정돼 있던 경선을 6월 23일로 미뤘는데 경선을 치르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 용지를 배분 안 하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거의 뭐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됐다고 볼 수 사실상. 있고요. 뭐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건강인데 네네.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11월 3일 날 두 후보가 이제 경쟁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두 후보가 두 분 다 70대시죠? 그렇죠. 네. 내일 당장 선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굉장히 거친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뭐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네네.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2016년 대선을 보면 사실 미국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미국은 이제 선거인단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각 주에 할당된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수를 합쳐서 그 주에 이제 선거인단을 주는 건데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50개 주와 네네. 미국의 수도인 이제 워싱턴 DC 할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각 주별로 이제 투표 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서 한 표라도 그 주에서 많이 받은 후보가 네. 그 주에 할당된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이라든지 텍사스, 캘리포니아처럼 어떤 정당의 후보가 이길지가 아주 뻔히 보이는 뉴욕은 뭐 민주당이 확실히 이기고 네네. 텍사스는 공화당이 이기고 네네. 이런 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네. 사실 두 정당의 후보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이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에 여론조사를 제대로 봐야 누가 이길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만약 내일 선거가 있고 제가 뭐 제 월급을 다 걸어야 한다면 네. 저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바이든 합니다. 월급 나왔어요. 바이든 그만큼 굉장히 지금 앞서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스윙 스테이트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지역들 그렇죠. 소위. 그래서 오바마한테 찍었다가 트럼프한테 찍었다가 하는 그 대표적인 곳이 한 6개가 있죠 지금. 네, 이 네네. 6개 주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네. 이 6개 주가 201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에게 표를 줬지만 네. 2016년에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에게 표를 줬던 6개가 이제 플로리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오하이오, 아이오와 이렇게 6개 아, 주거든요. 네. 근데 2016년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캘리포니아 주에는 굉장히 인구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주에서 트럼프 후보보다 350만 표나 더 얻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몇만 표를 더 적게 얻어서 네네. 트럼프 후보에게 졌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전체 투표 수는 중요하지 않고 이 경합주에서 어느 후보가 선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또 늘 이게 사실 선거제도가 좀 이상해서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이상해서 그렇죠.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은 표를 더 많이 줬는데 다른 사람이 당선되더라. 그래서 네. 늘 좀 이상한 제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1231번님 교수님 근데 미국은 왜 선거인단 그런 독특한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선거제도 고치자는 얘기는 없나요? 왕초보라서 질문 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가장 저희가 사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맞아요. 저희 네네네. 팟캐스트 아메리카노 2020 1편에서 네네. 선거인단 제도의 역사와 왜 이런 제도를 갖게 되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네. 이게 역사의 산물이거든요. 음.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지를 결정을 할 때 인구가 많은 주에 그냥 인구 수대로 만약에 그 표를 주게 되면 네, 네. 인구가 많은 주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그렇죠. 그래서 인구가 작은 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네. 하원 의원은 인구수를 따르니까 네. 어느 정도 인구 비례로 가지만 네, 네. 미국의 상원 의원은 주의 그 인구에 상관없이 모든 주가 2명씩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주들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둘 다 뉴욕에 사는 유권자라면 네, 네.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서 나는 민주당을 찍고 뭐 예를 들어서 이승원 앵커는 공화당을 찍었는데 네네. 우리가 연방의 뉴욕주의 목소리를 보낼 때는 하나의 통합된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승자 독식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생긴 거죠. 그 기본적으로 이게 소수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은 굉장히 좀 민주적이었는데 또 우리 주는 또 같은 목소리를 내야 돼 이런 건 또 비민주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약간 좀 교묘하게 그렇죠. 좀 섞여 있네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그러면 바이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6개 이 주 스윙 스테이트를 분석을 해본 결과 이제 그런 그 경합주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6개의 이 경합주가 대부분 바이든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어떠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사실 않아요? 네. 전국 이제 여론조사보다는 이 6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2016년에 지지했던 교육 수준이 낮은 백인 유권자 네. 그리고 뭐 혹은 제조업 같이 일자리에 이제 미래가 불투명한 분야에서 일하는 백인들의 비율이 높아서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있지만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 후보가 해볼 만한 싸움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전개된 이제 뒤에 얘기할 뭐 인종 네. 문제라든지 네, 네, 이런 네. 부분에서 바이든 후보가 후보에게 유리하게 이제 국면이 짜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뭐 이게 60대 40의 문제는 아니고 네네. 5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선 결국은 이제 이슈 싸움이잖아요. 누구의 마음을 잡느냐, 어떤 의제를 선점하느냐 이런 건데 이번 대선에서 두 후보가 혹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가장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이민자 문제와 그리고 인종 문제 그리고 이제 사실 최근 지난 일주일간의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우리가 돌아봤을 때 사실 인종 문제가 가장 첨예한 그렇게 이슈가 됐어요. 될 가능성이 네. 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인종 문제가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에 굉장히 역사적으로 처음 이제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미국 사회에서 인종 갈등이라든지 인종 차별에 관한 논의가 언론이라든지 사회 전반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에서 소수 인종, 흑인이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겪는 구조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는데 네, 네. 특히 이제 이 도화선이 된 사건이 2014년에 미주리주에 있는 퍼거슨이라는 네. 도시에서 발생한 사건. 이제 흑인 청소년을 백인 경찰이 이제 총으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 그렇죠. 이런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으로부터 얼마나 흑인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제기가 됐었죠. 그 오바마 그 흑인 대통령 있을 적에는 오히려 그 인종 문제나 이런 게 논의가 그 활발하게 됐고 적극적으로 뭔가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트럼프 특히 이제 백인 사실상 우월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약간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본인을 지지해준 이제 네. 유권자층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705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목소리도 좋고 말씀도 시원스럽게 잘하시네요.
저 아니죠? 네. 우리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미국 정치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짚어보고 있는데 유혜영 뉴욕대 정치학과 교수님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문자를 주셨어요. JK님. 이제 들어와서 누구신지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분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네. 뉴욕대학 정치학과 유혜영 교수와 함께 지금 미국 정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 사건이 자주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시위의 도화선이 된 게 바로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지난달 25일에 일어난 사망 사건이죠. 지금 그 어떤지 이것이 대선에 미친 영향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지난 5월 25일 미국 중부에 있는 이제 미니애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네. 조지 플로이드라는 이제 흑인 시민이 쇼핑몰에서 $20 위조 지폐를 사용한다라는 신고가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네. 그 사람 목을 8분이 넘도록 네네. 눌러서 이제 플로이드 씨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사실 2014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네. 퍼거슨 사태 이후에 경찰의 어떤 차별적인 처우와 과도한 진압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네. 이번에는 사실 더 많은 시민들과 정치 지도자 네. 그리고 다른 경찰들도 같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찰에 의한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뭐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네. 그래서 아까 퍼거슨 씨 같은 경우에 인구의 67%가 흑인이거든요. 그런데 퍼거슨 씨의 경찰서의 이제 인종 구성을 보면 네. 경찰은 83%가 백인. 아, 그러니까 이제 백인 경찰에 의해서 이제 그러네요. 흑인 이제 시민이 이런 식으로 뭐 체포를 당하거나 네.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통계에 따르면 2019년에만 해도 경찰이 쏜 총에 사망한 시민이 1,000명이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제 플로이드 네. 사건에 굉장히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네.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경찰에 의한 지금 비율도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흑인들이 그렇죠. 대부분인 사회에서 백인들이 대부분인 또 경찰의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다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건데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백인 경찰들 가끔 대응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과 달리 미국 경찰은 중앙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에선 경찰이 되려면 네네. 그 중앙에서 이제 실시하는 시험을 봐서 네네. 되는 건데 네. 이제 미국은 경찰서 차원에서 경찰을 직접 뽑기 때문에 공권력이라든지 경찰서대의 문화도 지역마다 굉장히 다르고 그렇겠네요. 이렇게 경찰이 시민을 총으로 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도 언론의 주목을 받거나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아는 경우도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시민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20%는 네. 아예 그 사건을 만들어낸 경찰의 이름조차 공개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죠. 건가요? 경찰 사실상? 노조에 굉장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부 자체가 공유가 많이 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 경찰이란 단어가 미국에서 이미 굉장히 당파적인 이슈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단적으로 미국에서 대부분의 공무원 노조는 민주당 성향이고 2016년에 클린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지만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 공무원 노조가 딱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경찰 노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경찰 노조는 이미 2019년에 네. 우리는 2020년에도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 영상이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게 각각 트럼프와 혹은 뭐 바이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흑인 유권자들의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2016년에 오바마 후보가 후보일 때만큼 흑인들의 투표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실 경합주에서 패배한 것도 있어서 네. 사실 이번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통해서 흑인들의 분노가 굉장히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 분노가 투표장으로 이어진다라면 바이든 후보에게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고요. 네. 동시에 이제 젊은 유권자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데 네네. 이 젊은 유권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젊은 유권자들의 문제는 65세 이상 유권자에 비해서 투표율이 항상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젊은 네. 유권자들도 이제 투표장으로 나온다면 바이든 후보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적인 모멘텀을 얻어서 대선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트럼프 후보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닌 게 네네. 이제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사람들을 뭐 폭도로 규정한다라거나 네. 경찰이 정당 방위를 했는데
또 이거 사건을 뭐 흑인 커뮤니티에서 부풀린다라는 식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결집을 해서 또 투표율이 그쪽에서도 높게 나온다면 그쪽에서 결집하면 그렇죠. 네, 네. 2020년은 미국 역사상 이제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선거 중에 하나였던 2008년에 네. 투표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때 높았어도 60한3% 정도거든요. 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투표율이 그렇게 높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때를 뛰어넘을 수 있는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양쪽 모두가 결집하면서 최고의 그 어떤 투표가 이뤄지면 실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5979번님 미국 정치 제대로 배웁시다. 자주 나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다 소화를 못했어요. 저희가 시간 부족으로. 네. 미국 정치 그리고 대선과 관련된 내용들 여전히 궁금한 게 많은데 조만간 유혜영 교수님 다시 모시고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